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으로 입동인데요. 바로 겨울의 문턱 앞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뚝 떨어지면서 겨울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기온이 떨어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면역력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도요.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극장가 소식으로 꾸며봤는데요.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와 함께 신나게 보내시라고 극장가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랭킹과 신작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순인데요. 그럼 극장가 랭킹 1위부터 살펴보시죠. 데이비 핀처 감독의 고품격 막장 드라마로 불리고 있는 나를 찾아줘가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개봉 첫 주보다 더 많은 관객을 모으면서 100만 관객을 가볍게 돌파했는데요.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수기 극장가인데다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그리고 2시간 30분가량의 긴 상영 시간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대중의 발걸음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개봉 첫 주보다는 6.1% 관객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개봉 첫 주보다 소폭 증가한 상영 횟수도 원인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 영화에 대한 입소문이 강하게 불었다는 의미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 핀처 감독의 최고 흥행작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줘는요, 개봉 전부터 입소문 열풍을 타고 예매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프닝 스코어는 역대 국내 외화 최고 흥행 스릴러인 셔터 아일랜드의 오프닝 기록 47,320명을 가볍게 제쳤는데요. 역대 스릴러의 역사를 새로 쓸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관객들은 나를 찾아줘의 흥행 비결로 예상을 뛰어넘는 스토리, 그리고 감독의 탄탄한 연출력, 비범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연기해낸 배우들의 호연을 꼽고 있는데요. 많은 관객들이 사라진 아내와 수상적인 남편이라는 단서를 쫓아 진실을 쏟다가 잇따라 터지는 반전에 놀라게 됩니다. 부부의 갈등을 숨막히는 스릴러로 풀어낸 나를 찾아줘. 이 흥행이 어디까지 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다음은 장진 감독의 우리는 형제입니다인데요. 2주 연속 2위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는 1위인데요. 의외로 안정적인 흥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1,300회가량 상영 횟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관객 수는 29.4%로 감소를 막아내고 있는데요. 장진 감독의 전작인 하이힐에 비해서 엄청난 흥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진웅, 김성균 투톱의 주연으로도 흥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설경구, 박해일 주연의 나의 독재자는 3위로 데뷔하는데 그쳤습니다. 누적 관객 27만 3,955명을 동원하는데 만족해야 했는데요. 네, 가장 많은 상영 횟수를 확보하긴 했지만 관객의 발걸음은 부족했습니다. 30일 개봉과 함께 2위로 데뷔했던 나의 독재자는 1일날 3위로 내려왔고요. 결국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에서 2위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설경구의 연기 호평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 상영관과 횟수 지켜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요, 드디어 누적 관객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웃으면서 퇴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요. 원작을 훼손하지 않고 성공적인 리메이크를 했다는 점을 대중이 인정해준 셈입니다. 그리고 보이후드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8위에서 7위로 한 단계 순위를 끌어올렸고요. 언론과 평단의 호평을 타고 호의적인 입소문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다양성 영화에서 다이빙 벨이 28개 상영관에서 7,198명을 불러 모으면서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1위를 차지했던 비긴 어게인을 2위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또 다이빙 벨은 개봉 첫 주보다 460명의 관객을 늘리면서 누적 2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네,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관심인데요. 일단 초반의 관심몰이에는 대성공한 그런 셈입니다.
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작품이죠. 개봉 2주 전부터 예매율 순위 1위에 올랐던 인터스텔라입니다. 그리고 3일 오전 9시 기준 무려 70.7%의 예매 점유율을 기록 중인데요. 영화에 대한 관심이 너무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비수기 극장가를 날려버릴 흥행 광풍을 몰고 올지 주목이 됩니다. 인터스텔라의 이외의 작품으로는 현재로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주원 설리 주연의 코미디인 패션왕, 도지원 김영애, 그리고 송일국 김소은 주연의 스릴러 현기증, 유소년 축구 희망FC,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누구에게도 찬란한 등도 개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남자 길들이기 언니들에게 맡겨봐 남자들을 호로록 발라버릴 그녀들이 돌아옵니다. 바로 아더 우먼인데요. 오늘 13일에 개봉을 하고요. 메가폰에는 닉 카사베츠 감독이 잡았습니다. 출연에는 카메론 디아즈와 레슬리 만 그리고 케이튼 업톤이 출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최고의 화제작이죠. 그래, 누구나 가슴에 상처 하나씩은 품고 사는 바로 그 영화입니다. 거인인데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출연에는 최우식과 김수현, 장유상이 출연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객님. 네, 대한민국의 대표 마트 더마트. 마트의 생명은 매출, 매출은 고객, 고객 서비스를 외치며 언제나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온갖 컴플레인과 잔소리에도 꿋꿋이 웃는 얼굴로 일을 더하는 더마트 직원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영화 카트가 13일에 개봉을 하고요. 출연에는 염정아, 문정희, 김영애가 출연하고 감독에는 부지영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랭킹과 개봉 예정작 알려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영화 리뷰는요, 메멘토입니다. 이제는 믿고 보는 감독이 되었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럴 작품이 메멘토인데요. 1998년 미행에서 편집, 제작, 그리고 촬영과 연출 각본을 모두 맡으면서 이미 그는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메멘토가 그의 첫 장편 연출작은 아니지만 2000년도에 선보인 이 작품을 통해 전 세계 평단과 관객들의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영화가 개봉했던 2000년도에 각종 영화제의 각본상을 휩쓸면서 단숨에 주목받는 감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껏 이뤄온 모든 업적들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혼자 쌓아 올린 것은 아니죠. 그와 많은 작품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그의 친동생 조나단 놀란의 존재감도 상당한데요. 천재 형제들의 시작이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추종하게 되어버린 작품 메멘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다크나이트의 각본가로 세상에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친동생 조나단 놀란이 생각한 소설의 소재로 시작이 됩니다. 같은 소재로 크리스토퍼의 영화로 조나단은 소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집필 과정에서 이 둘은 계속 글을 교환하면서 공조하고 소설과 영화의 각본을 같이 완성해냈다고 합니다. 조나단의 소설 제목은 메멘토 모리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치고는 저예산으로 만들어졌는데요. 900만 달러를 들여서 25일 만에 제작된 독립영화로 베니스 영화제와 선댄스 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휩쓸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97년 헐리우드 영화사들은 필모그래피에 16mm의 흑백 영화 한 편을 달라 올려놓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시나리오는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3년 뒤에 친구들의 도움을 가까이
대다수로 완성을 시켜서 각종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긴 했지만 배급업자들은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3월 미 대륙을 통틀어 11개 극장에서 초라하게 간판을 올린 이 영화는 5월 들어서 500여 개의 극장으로 확대 상영되면서 메이저 제작사와 배급사들에게 뼈아픈 후회를 남긴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게다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편집 기법과 또 과거와 현재를 교차 편집하는 기법에 익숙하지 않았던 한국 관객들이 영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극장을 여러 번 찾는 그런 총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메멘토의 줄거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보험수사관이었던 레너드에게 기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강간당하고 살해되던 날의 충격으로 기억을 10분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상실증 환자가 된 것인데요. 그 때문에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레너드 셜비라는 것과 아내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했다는 것, 그리고 범인은 존 쥐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중요한 단서까지도 쉽게 잊고 마는 레너드는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이 범인을 찾기 위해 메모와 문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즉 묵고 있는 호텔, 갔던 장소, 만나는 사람과 그에 대한 정보를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남기고 항상 메모해두며 심지어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하며 기억을 더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기억조차 변조되고 있음을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데요. 그의 곁에는 나탈리라는 웨이트리스와 테드라는 직업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주위를 맴돕니다. 그들은 레너드를 잘 알고 있는 듯하지만 레너드에게 그들은 언제나 새로운 인물이 되죠. 마약 조직의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나탈리는 테디가 범인임을 암시하는 단서를 보여주고 테디는 절대 나탈리의 말을 믿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우선 메멘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작이자 바로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점입니다. 바로 주인공 레너드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직 보험 수사관이었던 그는 아내가 누군가에게 강간 후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뒤부터 단기 기억 소멸증 환자가 되는데 그 사고 이전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사고 이후의 기억은 10분을 채 넘기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든 10분이 지나면 그저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리는데요. 아내를 살해한 범인을 찾아 복수하려고 하는 레너드에게 있어서 그런 자신의 상태는 치명적입니다. 때문에 레너드가 선택한 것은 메모와 문신, 특히 중요한 정보는 자신의 몸에 새겨서 결코 잊지 않으려고 했었던 주인공입니다. 네, 그런데 그의 주변에는 두 명의 인물, 테디와 나탈리가 존재하면서 레너드를 돕습니다. 하지만 레너드를 도왔던 이유는 제각각인데요. 그들에 대한 느낌 역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요, 영리하게도 10분의 기억밖에 가지지 않은 레너드와 관객들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영화의 시간 구성을 대략 10개 정도의 시퀀스로 나누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교차 편집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영화는 1번에서 10번까지의 시퀀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영화의 시작을 10번 시퀀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1번, 그리고 9번 시퀀스를 보여주는 언뜻 잘 이해되지 않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극중에 레너드가 느끼는 감정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와닿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낯설 수밖에 없는 레너드의 느낌을 낯선 상황을 보고 느끼는 관객들의 느낌과도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파편처럼 흩어지는 사건의 조각을 맞춰가다 보면요. 어느새 이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게 되고요. 그 사건의 진실이 그야말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네, 실제 시퀀스의 구성은요. 지금 나오는 자료 그림 보여드릴게요. 대략 11, 9, 2, 8, 3, 7, 4, 6, 5 이런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즉 전체적인 흐름은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가는 시퀀스도 있고요. 반대로 현재에서 과거로 흘러가는 시퀀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성은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독은 거꾸로 흘러가는 시퀀스의 영상은 컬러 화면으로 보여주고요. 정상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시퀀스는 흑백 화면으로 구분을 해뒀습니다. 여기서 컬러는 레너드가 범인을 찾아다니는 과정이고요. 흑백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그의 독백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별개인 것은 아닌데요. 여기서 컬러의 이야기는 역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흑백 이야기는 정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컬러의 이야기 흐름은 10, 9, 8, 7, 6이라고 하면 흑백의 이야기는 1, 2, 3, 4, 5번인 거죠. 그리고 9의 이야기 마지막이 10의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봐도 헷갈리는 이야기의 흐름이지만 놀란 감독은 이야기의 진행을 섞어버립니다. 때문에 메멘토의 전체적인 이야기 구성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저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을 갖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 6과 5에서는 별개의 흐름을 보이던 두 이야기가 드디어 합쳐지고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 덕분에 놀라운 진실도 밝혀지게 됩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요. 기본 줄거리가 뭐야? 라고 묻는 관객들이 태반입니다. 메멘토의 기본 줄거리조차 관객들의 입장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영화인데요. 번역을 맡던 조철현 시네월드의 상무는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찢어서 순서대로 엮어보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대부분의 결론은 영화를 보면 볼수록 쉬워진다는 점인데요. 그 때문에 영화사는 한 번 더 볼 때마다 1,000원의 관람료를 할인해주는 이벤트까지 마련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표작 메멘토가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합니다. 11월 6일 놀란 감독의 신작인 인터스텔라가 개봉을 앞둔 가운데 초기 대표작인 메멘토까지 재개봉하면서 놀란 감독의 마니아들에게는 행복한 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지 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린 걸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는 20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지러운 영화 리뷰 메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올해로 40회를 맞은 서울독립영화제 2014가 본선 경쟁, 새로운 선택, 독립스타상 부문의 심사위원단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올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이들은 서울독립영화제와 깊은 인연을 맺은 영화계 전문 인사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40주년 슬로건 독립본색에 걸맞는 비전과 부합하는 작품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독립영화의 힘을 보여준 본선 경쟁 부분에서는 고영재 프로듀서와 남동철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류승환 영화감독, 부지영 영화감독, 임순례 영화감독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본선 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단은 본선 상영작 총 46편 중에서 영예대상 그리고 상금 2천만 원을 포함해서 7개 부문에 약 6천만 원 규모의 시상을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독립영화제 2014 경쟁 부문은 상영장에 출연한 배우 중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배우들에게 수상하는 독립스타상 부문이 처음으로 배우 권혜요와 김혜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더욱 의미 있고 또 풍성한 영화제를 꾸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로운 선택 부문에는 영화감독 민용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요. 새로운 선택 부문은 지난 2012년 서울독립영화제가 신진 감독들을 재조명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부문인데요. 올해는 단편 8편과 장편 6편, 총 14편의 작품이 초청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 심사위원회 새로운 선택상과 새로운 시선상을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9일 동안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과 독립영화 전용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서울독립영화제 2014는요. 영화제 40주년을 맞아서 다양하고 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시네필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올겨울 초입 시작되는 영화인들의 축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서울독립영화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극장가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또 주식을 사랑하고 관심 있어 하는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또 추천해 드려야겠죠.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우리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입니다. 종목 번호 002380 KCC입니다. 도료 부문은 조선업 부진으로 연내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지만요. 2014년을 저점으로 2015년 개선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건자재 부문도 2015년 입주 물량 증가와 B2C 부문 투자 확대로 인해서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인데요. 건자재와 유리 그리고 도료와 PVC 사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 최대 건축 또 산업자재와 도료 생산업체로 좋은 전망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요. 현대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입니다. 종목 번호 033630이고요. SK 브로드밴드입니다. IPTV 가입자가 순증하면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014년 홈쇼핑 수수료도 전년 대비 증가하며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기준 IPTV 가입자는 28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72만 명 정도 예상이 되며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익 발생 구조로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익 가속화가 또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SK그룹 계열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유무선 통신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인데요. 기업과 가정 고객을 대상으로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TV, 전화 그리고 인터넷 전화 등 기업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선 대표 브랜드 비런칭을 통해서 비전화와 비인터넷 전화 그리고 비인터넷, 비TV 등 새로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관련 종목으로는요. SK 브로드밴드와 KCC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 재미를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의 캔버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애니멀 바디 아트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 그림 작가는요, 독일의 게즈네 마르웨델입니다. 독일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하는 그녀는 어린이들을 위한 창조적인 재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 중 하나로 사람의 몸을 캔버스 삼아서 아름다운 바디 아트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2차원적인 회화를 넘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는 아름다운 곡선이나 또 유기적인 구조를 이용한 바디 아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림을 감상하시는 동안에 모델들을 혹시 찾으셨나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느 구석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입동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주말 동안에 건강하고 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더욱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